여당 후보와 힘없는 야당 후보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4년 책임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 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전국이 오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복기방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자, 우선 오늘 나온 발언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신 겁니다. 같이 사과를 하자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러면? 뭐 이제 타이밍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뭐 각자의 의견이고, 저는 뭐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시사하는 기자회견 하는데 개인 행보에 대해서 당이 다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거는 남의 거만 키우고 내 거는 줄이는 건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을 적절하게 지적 안 하면서 이미 여러 번 사과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전술적 의견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사전투표 이틀 남았는데요. 네. 이후에 열린 지도회의에서는 뭐 책상을 꽝 치고 퇴장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지지 호소를 위해서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라는 이제 사과를 드리는 것인데, 네. 이 과정에서 또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586 용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당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윤호중 위원장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박지원의 순수성과 열정, 그리고 국민들께서 대선 패배한 정당이 반성하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청년의 순수함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당의 대표로서 가져야 될 것이 정무적 판단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것은 N번방 사건을 사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 네. 혼자서 만들어낸 이런 성과를 낸 청년인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윤재순 성비 관련된 징계된 사람이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청년으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를 맞는 기자회견일 텐데, 사실상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대방을 비판한다,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순수한 마음에서 볼 때는 좀 민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잘못만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한 건데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뭐 586 용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인적 쇄신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안 하고 민주당 반성하면서 재탄생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에 반성하는 부분에 대한 순수성까지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재명이나 그리고 나가 있는 후보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 지도부의 갈등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비대위원장이라면요, 당의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근데 대변인이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거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소신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당의 권위가 없다, 본인의 말과 행동을 실행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 이거는 더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월수금 공개 회의 안 하겠다라는 것, 이게 지도부냐라고 하면서 책상을 꽝 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기가 당신 개인 자격으로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전해철 의원은 아니 좀 그런 거 하려면 좀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라, 왜 혼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니 그러려면 왜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좀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반성문을 쓰고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당에서 모두 호응을 하고 지지층도 그래, 우리 저 당에서 저렇게 반성했으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더 도와주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요, 갈등과 혼란, 분란만 더 불거졌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인상이 마치 그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의 내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당원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표고, 박지원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쇄신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20대 청년이 당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영입을 해서 이번 8월 지도부 선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라는 기대를 사실 처음에는 많이 가졌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의 생각이 정치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현실적인 정치로 만들어 나가야 될 숙제고, 이런 청년들의 생각이 사실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비유하면 그렇습니다만, 청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명을 두려워하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어떤 표현인데, 그런 청년들이 사고친 것을 사실상 어른들이 수습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 방향의 미래면 지금 당장은 이런 돌계단을 밟아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돌계단을 둘게 라는 어떤 것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목전 6월 1일 선거를 앞둔 마당에서 일방적인 어떤 그 미래만 이야기하고 목전의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다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내용이 사실상 대선 패배를 한 정당은 역대로 어디든지 다 겪었던 내용들이고, 이 내용을 6월 1일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더 크게는 이런 청년의 목소리, 청년의 걱정들을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받아 안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닌가 싶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향후에도 정치를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개인의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경력을 살려서 청년 정치인으로 쭉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것, 또 만들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복귀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저대로 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주당이 좀 기회가 있지 않느냐. 청년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삼을 수가 있지. 만약에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너는 정말 잘못했어. 네가 사과할 자격이 돼? 네가 그리고 책임질 능력이 돼? 그리고 네가 이 시점에서 그런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타이밍이 맞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요. 청년 정치,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던 그러한 뜻과 취지의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충청권의 이번에 선거의 결과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을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왜 당신이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징계 절차를 밟았으면 좋을 텐데 당신이 왜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자고 그래서 그리고 사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충청권 선거를 안 좋게 만들었냐. 너 때문에 충청권 선거 망했다. 잘못됐다. 라고 공격하는 순간 박지원 비대위원장 참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의 다른 지도부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 뇌관이 된 것이 이제 586 용태론인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586 용태론은 사실 대선 전에도 나왔었고 일부 그 586 정치인들은 실제로 이제 정계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시대적인 소명은 586이 당한 것 아니냐는 게 박지원 위원장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네. 아버지 세대는 나이 먹은 세대로 인식이 되어지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4.19 세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했던 것처럼 저는 똑같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이제 밀려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586 세대가 과거 386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뭐 왼쪽으로 간다, 네. 사상에 불온한 자들이다, 뭐 주사파다 이런 비판들을 쭉 해왔고 그런 맥락의 연장선 속에서 지금 586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586 용퇴를 하는 것,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는데 586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가 구태 정치로만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승해서 완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네. 가려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네. 또 지금 이 대목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송영길 후보 586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586들이 지금 현장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데 그 586 용퇴를 지금 얘기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네. 용퇴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586이라고 하는 상징이 사실상 보수 진영 쪽에서 굉장히 더 칠해놓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걸러서 표현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대목이고 선거를 일주일 남긴 지금에서 사실 우리 입으로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586 세대의 일정 부분 용퇴냐 전면적 은퇴냐 아니면 잔류냐 이런 부분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전체적으로 인적 쇄신 작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때 드러나는 결과들이지 지금 뭐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지난 다음에 586 세대가 더 득세하게 됐다라고 말했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봐라. 당신네들 586 때문에 결국에는 당이 망할 거다. 당이 안 좋아진 쪽으로 갈 것이다. 당이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동안 2007년도 이후에 보수우파 정당은요. 친이 친박이 싸우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었어요. 당이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자신들의 당내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제하고 쳐내고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도 지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결국에는 2020년도 총선에서 친이 친박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이 물론 총선에서는 패배했지만 2022년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만약에 친이 혹은 친박이 당내 주도권을 잡았다면요. 외부의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국민의 후보로 영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 계파에서 그냥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네. 열려있는 정당이 됐다는 것은 계파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 보세요.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대위원장 자리 윤호중 586 세대가 그대로 합니다.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 송영길 대표 586 세대가 그대로 합니다. 당에 공고하게 586 세대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공동 비대위원장 영입한 사람 저 목소리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는 지도부가 그런 586이 과연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신들은 586 세대를 초월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네. 미래가 없다라고 공격하는 거죠. 네. 자, 말씀하신 동안 그 전해진 속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3발,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섞어서 종합한 2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의 외교장관들, 미국의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장관이 통화한 데 이어서 조금 전에는 안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쪽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우리나라에 얼마 전 다녀갔었죠. 대통령과 함께 유선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조율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중대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원론적으로 여기까지가 발표됐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전략 자산들 전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본선거까지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정말 코앞인데 지금 개항을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현재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처음보다 이 격차는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 당선되고 나서 기대치,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범식 이후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에게는 집권당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인데 그런 것들이 딱 겹쳐지면서 지금 이제 50% 이상으로 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정지 작업을 제대로 못한 상태로 진행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역대 가장 적은 정당 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그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같이 공동 추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줄어서 일부 조사에서는 일부 역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본래 하고자 했던 역할이 경기도, 인천, 서울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지원 유세도 하고 해서 그 과거 0.73% 차이로 낙선을 했지만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그래서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항으로 출마를 한 것인데 개항에 좀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인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낙선되면 정치인 이재명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개항해서 승부를 잘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이 또 작게 나비 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당초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도 직접 이제 가고 거물 호소인 이재명 후보 겨냥해서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기대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죠.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복귀왕 비서관님 말씀처럼 안개 속인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대선 후보였던 대통령이 될 뻔한 거물 정치인을 지역구 선거에서 과연 낙선시킬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설레는 없었던 일이죠.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국민적인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을 과연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좀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항을 해 처음 출마하고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제가 어려운 곳에서 선거하는 여러 후보들 제가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저 어렵거든요. 개항을 해 아는 지인들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 선거를 본인이 걱정하는 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론 그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보통 뭐 높으면 60% 정도 나왔는데 이 투표율하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골고루 다 하는 것이고 네. 여론조사하고 실제 이 투표 결과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대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이번에는 뭐 55에서 60 사이쯤 나오지 않겠느냐 투표율이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차이는 지방선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 시도 의원들, 기초 광역 또 기초단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도에 가까운 분들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조직 선거에 영향을 일정 정도 끼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많은 현역 의원과 현역 구청장 또 현역 시장 군수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서 조직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유리함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조직 부분은 사실 요즘 선거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정당 지지율로 볼 때는 어려운 선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겸손 모드로 바뀐 것이 정상적인 선거 모드로 바뀐 거다라고 봐요. 이제 비로소 정상을 찾아간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선 지지자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임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부족한 출발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물며 반대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 방식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다른 지역의 그 후보들도 같은 모습으로 뛰게 되면 절박함을 호소하고 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 한덕수 총리를 인준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사실 나 투표 안 할래라는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중도층들에 대한 지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적극 지지층에 대해서는 당신들 뽑아놔봤자 뭐해 아무것도 못하는 걸 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도 볼 때 겸손하고 낮게 호소하는 이런 선거운동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조직표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이 실질적인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표는요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27일, 28일에 있는 사전투표에 우리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선을 제압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선거가 예측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지고 있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에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투표날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선거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저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지율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랑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다르냐면요. 이재명 후보 지금 개항을 해서 선거운동할 때 대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박수하고 환호를 지르죠. 그러니까 본인은 와, 나 개항을 해서 인기가 엄청 많구나. 나의 지지세가 크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지지자들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저 이제 개항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상가, 골목, 지역, 구석, 발로 이렇게 혼자서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해야지 그냥 특정 소수의 지지층의 환호만 갖고는 이번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분명히 잘 인식하지 못하면 2010년도에 개항을 해서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개항을은 지난 대선 때는 9%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더 득표를 했던 곳이고 바로 전 총선 때는 20%포인트를 이겼었던 곳입니다. 지금 예측 불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습 보여드렸거든요. 네.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도 똑같은 안개 속인데 전체적으로 추이상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뭐 굉장히 높고 민주당은 현재 거의 바닥을 친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이상으로 보면 김은혜 후보에게는 약간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은혜 후보의 그 KT 전무 시절에 뭐 낙하산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다가 KT가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거의 낙하산 회사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무로 있을 때 시댁에서 어떤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인사를 추천한 것을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했다가 실제 검찰 조사에서 보면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추천은 했으나 공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또 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또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덮어라라고 해서 그 김동연 후보에 대한 후원금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을 자기 이름으로 낼 때는 떳떳하니까 내는 거예요. 기업인이나 개인들도 과거 우리가 독재 시대 때는 후원을 했을 때 야당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 내가 보복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후원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사실 뭔가 좀 뭐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정당화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후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 대가성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됐는데 조금 더 지난번처럼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경기도가 서로 정책으로 혁신하고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자부심을 주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접근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대선의 재판처럼 경기도 선거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다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면 정책 능력 뛰어난 김동연 후보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도 지금부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의 경쟁 이 모드로 선거운동을 좀 전환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KT 채용 청탁 의혹 부분하고 쌍방울에서의 그 후원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혜 후보의 KT 뭐 직원 청탁 부분은요 잘못됐죠. 지금 눈높이로 보면 아니 본인이 전무로 있다고 해서 시댁과 관련된 그런 사람을 좀 채용해달라? 채용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하지만 좀 살펴봐달라? 배려해달라? 이런 거는 그래도 전무 찬스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해 보이고 물론 채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가 이제 과거에 좀 시댁에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사과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김동연 후보의 후원금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원금 의원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에 대한 후원금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뭐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 후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조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입법에 도움을 줘서 이것이 바로 후원금을 통한 입법 로비 아니었느냐.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의혹이잖아요. 공식적인 계좌를 통해서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별도의 또 다른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고, 만약에 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계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계좌로 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는 역시 이제 일주일 뒤면 이제 뚜껑이 열리겠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발언들부터 들어보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모시죠.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제 이걸 법무부에 두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무부에 이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공보조직법 제32조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또 형행이나 인권 옹호나 출입국 관리나 이런 또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수사 사건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사, 형사, 사법 체계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통령실에 있던 민정수석 체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진복 아닌가, 진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아마도 이제 한동훈의 법무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위반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32조의 뒷부분에 보면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라는 단어를 갖고 저 인사 검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 제6조에 보면은요. 하급 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과 위임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거를 판단을 하라고 법제처가 있으니까 법제처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 측근이고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 힘이 정말 많이 쏠릴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권력이라는 거는 인사권과 예산권에서 나오는데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라는 것은 큰 권력을 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인사검증이 혹시 부족해서 잘못돼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다른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의혹들로 야 누가 그 사람을 인사검증했어? 라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 당사자인 총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바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핵심 측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정말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한치의 흠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 없는 사람을 인사청문 대상에 올리지 않는 한 앞으로 권한만 갖고 저런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몰려가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사검증 업무가 인사혁신처의 수관입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민정수석실에 위탁을 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무부로 위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그 논리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그 위법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시행령 고시 규칙 그리고 지방의 조례까지도 모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보통 그 밖에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그 밖의 법무행정이라고 딱 그 밖의 범위를 한정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그 밖에를 무한정 영역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때는 모법의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역할을 하기에는 어떤 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의 여지가 뭐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지자체도 인사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산하기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고위공무원단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무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와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로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그 나머지 부분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장관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각 장관들의 인사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조금 민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제 인사청문회가 되면 인사청문 TF팀장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부분은 감추고 괜찮은 부분만 드러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전들을 써요. 그러다 보면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같이 장관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나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볼 때 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현재 보면 인사수석의 권한까지 주고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주고 있고 며칠 전에 검찰 인사를 보셨듯이 검찰총장이 없는데도 무소불위로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까지 다 했어요. 사실상 검찰총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령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속도는 낼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사실 한 번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된다. 왜? 민주주의 사회는 효율보다는 공정과 투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왜 청와대에서 정무직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그런 부처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삼권 분립인데 사법부 대상자, 대법관 대상자들의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장 판사들은 아니 그러면 법무부에서 대법관 예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까지도 다 해? 그러면 이건 불안해지는 거죠. 삼권 분립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조치는 굉장히 걱정을 낳게 하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어떤 그 선동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야당과 또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에서도 그러고 또 일부 뭐 사법기관에서도 일부는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사법부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려가 되는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을 이틀밖에 안 줬습니다. 날치기라고 하면 날치기인 것이고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우려가 뭐 다소간 궤를 갖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니까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다른 부처 출신의 고위공무원을 기용할 방침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중간 보고 받지 않도록 하겠다. 뭐 사무실도 이제 법무부 정사 아닌 곳에 두겠다라는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형식적인 보완 방안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집중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남용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일들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국민적인 우려 그리고 언론의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똑똑하고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5년 아니죠. 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본인이 잘 알 거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처신해 주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네. 특별히 한 인물에 의해서 저러한 제도가 변경이 되거나 시행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러한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정말 짧게요. 네. 청와대에서도 창성동에 비서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검증팀을 근무하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드릴 때는 책임자가 그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한테 가요.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서 들고 가는 거지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들 애정에서 비롯된 것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귀한 비서관님, 장성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 모두 격전지로 향합니다. 국민의힘은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으로 총출동하고 전날 박지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은 상대적 열세로 꼽히는 강원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이르면 여름쯤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루 확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는 등 15일째 휘발유값보다 비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고 부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수급난 때문인데 최근 2주간 국제 경유 가격이 내려가서 조만간 국내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내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21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18세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는데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도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발사가 된 건 ICBM 추정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540km로探知됐는데 군 당국은 지난 3월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돼 군은 실패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약 60km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열린 회의에서는 미사일 발사 동향과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도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평가 중이다라고 밝히고 동맹들과 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의 성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미사일 발사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들 후보별 공약과 판세를 점검하는 YTN의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전남지사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후보를 오선열 기자가 만났습니다.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지사와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당내에서 그동안의 도정 성과 등을 높게 평가받아 단수 공천됐습니다. 줄곧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1, 2위를 지켜온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어 대선 패배의 아픔을 씻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호남이 단합해서 저 김영록을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셔야 힘있는 민주당, 힘있는 도지사 저 김영록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보수정당 소속 최초로 호남권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5년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등 현 정권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변화된 전남을 이뤄내겠다며 미치도록 일하고 싶은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지난 27년 민주당이 독점해왔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저는 전남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오래 했다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한번 대변화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남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역점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에서 전남 제주를 잇는 JTX 건설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이제 농업 위주에서 첨단 산업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발전하는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전남 22개 시군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묶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산단이 몰려있는 전남 동부권은 2차 전지 부품 생산기지로, 전남 서부권은 전기차와 모바일, 드론 등 2차 전지 상용화 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에 제일 필요한 건 일자리고 일자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저는 7대 산업 복합단지를 꼭 조성하고 싶습니다. 전남의 플랜을 대한민국의 플랜으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27년 동안 민주당이 텃밭이었던 전남. 이번 선거도 김영록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국회의원 재선을 이룬 이정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민선 8기 전남지사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지금 전국의 거리 곳곳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이 10만 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불만 또 문제 제기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건물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돼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 강의실이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바람이 통하질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형 선거 현수막이 세입자 동의 없이 건물 밖에 걸리면서 2층에 있던 학원은 대형 현수막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가려버리면 누가 알아요. 심지어 보내던 엄마들도 여기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 불 나가지고 아이들 대피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말했어요. 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도 말썽입니다. 버스 정류장, 신호등에 걸리거나 너무 낮게 설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일어났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흰색 줄이 그 도로에 그 흰색 그걸로 착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담당자 만나면 이거 좀 머리 위쪽 높이로 좀 달아준다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후보 선거사무실로 연락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설치에 제한이 없고 거리 현수막 역시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서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죠. 예를 들면 지금 데시벨은 과거에 조절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거 조절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바꿔나가야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 걸린 현수막은 10만 장. 방송이나 SNS를 통한 선거 홍보가 활성화된 지 오래된 만큼 무분별한 현수막 걸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주최로 오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진술인 3명 추천을 요청했지만 추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전체 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다시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만 3,956명으로 전날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요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7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수요일 발표 기준 확진 규모는 지난 2월 2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감축하고 있지만 여름에 재유행이 오더라도 대응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수준으로 이르면 여름이나 하반기 가을철에 한 번쯤 재유행이 올 것이라는 점을 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유행 때 확진 규모는 하루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거점 전담 병원이 운영되고 이미 확보해둔 긴급치료 병상이 있기 때문에 최대 20만 명 이상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국내 검사 체계도 확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 논의한다며 국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차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괄조정관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 체계는 이미 2016년부터 구축한 상황이라며 국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이 많았었죠. 그런데 원격 수업을 했었던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 10명 중에 9명이 지난해 원격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60.7%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54%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온라인 학습이 확산되지 않고 전처럼 교육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75% 이상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살에서 19살 청소년의 37%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2019년까지 몇 년간 30%가량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5.8%로 치솟은 데 이어 지난해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중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했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시험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까지 쉽게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3학년 학생들의 성적과 수시 지망 학교 파일이 유출돼서 물의를 빚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OMR 카드를 모두 스캔해 서버에 올려둔 뒤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성적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당연히 본인 답안지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학생 답안지까지 볼 수 있는 보안 허점이 보고됐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는 숫자에 학년과 반, 번호 등이 드러나서 숫자 정보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학년, 과거 시험 답안지까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답안지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지난 11일 해당 사이트의 외부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접속 차단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학생들은 접속 불가 사태에 혼란을 겪었는데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의제기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을 때도 다른 친구들의 답안지는 계속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틀간 직접 확인했을 때도 학생들의 답안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관리 차원에서 서버를 다시 잠깐 열어둔 상황이었으며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후여서 접속하는 학생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 성적과 수시 지망 학교가 담긴 파일이 통째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 성적 관련 유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인권 전문가는 어른들이 성적이라는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더 압박을 받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중요하게 더 다뤄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게. 학교 측은 지금은 서버를 폐쇄했으며 답안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답안지 확인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이의제기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진 가운데 대표적인 제2금융권 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도 최소 11억 원이 넘는 내부 자금을 빼돌려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송파 중앙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해오며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들어온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써왔는데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액만 11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사기업에서 대규모 횡령을 저질러온 직원들의 검거 사례가 잇따르자 압박을 느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벌써 이제 만 석 달이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기전 양상, 러시아군은 사망자가 15,000명이 넘는다는 추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수많은 국기가 걸렸습니다. 사망자 7,400여 명. 북부에서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도 키이우에는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В Києві вже відновлюються і працюють заклади, багато людей на вулицях, всі потихеньку повертаються в місто. 불과 일주일 전까지
치열한 전투를 겪었던 북부 하르키우에도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전쟁으로 생활 기반이 거의 파괴되면서 생계를 배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4월 말 기준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주민 수만 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Прицельно стреляли в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Именно в гараж, где он спускался. 최대 격전지였던 남부 마리우폴의 시장은 마리우폴에서만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 1만 5천 명이 전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1979년부터 9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군의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양측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칸 영화제 소식 전해드릴 최아영 기자가 마침내 전화 연결됐습니다. 최 기자 나오십시오.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전화 연결 좀 전에 안 돼서 제가 박찬욱 감독 영화 얘기 조금 했거든요. 네. 어제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한 외신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는 박찬욱 감독이 절정에 오른 느낌이라고 찬사했고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이라며 최고점인 별 5개를 줬고,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우아한 연출이 마법에 가깝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경쟁 부분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칸 영화제 공식 소식지 스크린 데일리가 매기는 평점표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4점 만점에 3.2점을 받으며 현재까지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그야말로 극찬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 멜로 영화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박찬욱 감독표 멜로 수사극입니다. 산에서 벌어지는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를 만나면서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영화인데요. 특징이라면 과거 올드보이나 박쥐 등에서 보여줬던 박찬욱 감독 영화 특유의 적나라한 폭력이나 정사 장면 등 매운맛을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한 맛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박찬욱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른을 위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엄청난 섹스 장면이 나오나 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런 기대를 낳는구나. 그 반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연을 맡은 탕웨이는 박찬욱 감독과 일하게 된 소감을 밝히면서 깊은 감사를 드러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I'm sitting here, I feel my heart beating with everybody because I really love Park Chan-wook director. I told him right after screening last night, I said, "Thank you, 감독님. You make some part of my life complete." 박찬욱표 멜로를 먼저 본 칸 관객들은 8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관객들은 다음 달 29일 영화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 기대됩니다. 또 다른 기대작 우리나라 영화 브로커도 곧 거기서 공개된다면서요? 네, 한국 시각으로 모레 새벽 이 영화 브로커가 칸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이 브로커는 이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이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인데요. 여기에 송강호와 강동원, 배두나 그리고 이지은 등이 주연 배우로 나서면서 일찌감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브로커는 이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는 이들의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이어 이 한국 영화에서 또 한 번 호평이 쏟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칸이 지금 한국 영화 때문에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칸 영화제 상징이죠. 이 리미에르 대극장 주변으로는요, 한국 영화 포스터가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현지에서 한국 영화 표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 앞서 공개된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이 영화 헌트는 공개되기도 전에 상영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고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역시 공개를 앞두고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이런 한국 영화의 인기는 전 세계 판권 판매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 브로커는 이미 전 세계 171개국에 먼저 판매가 됐고요. 헤어질 결심 역시 192개 나라에 판권이 팔렸습니다. 지난 2019년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5개 나라에 팔린 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직 영화들이 전부 공개되지 않아 수상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공개된 뒤 이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또 영화 올드보이와 박지로 심사위원 대상과 심사위원상을 각각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박찬욱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7번째 칸을 찾은 배우 송강호는 유력한 나무주연상 수상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수상 여부는 칸 영화제 폐막식이 열리는 한국 시각으로 오는 29일 새벽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흘째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8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오늘도 가장 더운 지역은 경북 지역입니다. 특히 경주의 기온이 현재 33도에 육박하는 등 마치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는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찍 온 여름 더위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며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새벽까지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